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익과 이종수는 전혀 친인척 관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뭐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면 머리가 약간 좀 불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우리 임팩트 금융이 뭔지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고 그게 국제개발과 어떻게 관련져서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고맙고요. 잠시 저도 국제개발하고 그렇게 별로 멀지 않은 사람인데 저는 평생 돈밖에 모릅니다. 주로 이제 그 은행에서 평생을 근무를 했고요. 뭐 중간에 컨설팅도 했지만 반은 이제 제가 첫 직장이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고 주로 외국에서 많이 지냈고요. 그 외국에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에서 은행을 세우고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해서 국제개발과 이렇게 별로 멀지 않은 그런 일을 하다가 99년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돈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잘 적극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회연대은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이죠. 그거를 2002년에 설립을 하고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에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은행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돈이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제목은 사회적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임팩트 금융입니다. 사실 이게 멀지 않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옛날에 이제 소셜 파이낸스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지금은 임팩트 파이낸스라고 많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2002년에 사회연대은행 설립하고 이렇게 한 10년을 운영을 했는데 보수 정권이 들어오니까 사회자 들어가고 연대에 들어가니까 이거 완전히 저쪽이다라고 해가지고 혼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세계 트렌드가 이제 임팩트 파이낸스라고 많이 해서 임팩트 금융이라고 했더니 최근에 또 진보 정권이 들어오더니 사회적 금융으로 또 바꾸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비껴만 가는지. 그런데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사회적 금융, 임팩트 금융. 저희는 그걸 갖다 이제 임팩트 금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임팩트 금융에 대한 이제 소개와 왜 우리가 이런 임팩트 금융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런 임팩트 금융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종익 대표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국제개발에 임팩트 금융을 적용하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용 사례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임팩트 금융 하면은 좀 생소하시죠? 네? 못 들어보신 분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금융은 간간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임팩트 금융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길거리 가다가 이 노란 택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쿡택시라는 건데 택시 기사들이 피곤합니다. 회사에 산학금 대느라고 돈 가져가는 건 한 120만 원, 1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택시 기사들이 180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인수하죠. 근데 그 중에 한 40명 정도가 출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억을 빌려주고 그 10억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그분들이 주주가 되는 거죠. 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배당 타가고 그러니까 사고 줄고 다시 배당 걸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10억을 파이낸싱한 케이스고요. 강동구의 암사동에 가면은 정수장이 있는데 이런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에 이렇게 막 산 깎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자연 친화적인 프로젝트가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요 밑에가 다 물입니다. 물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판넬을 깔았기 때문에 전혀 장소 필요하고 여름에는 녹조 현상까지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한전에 팔고 돈 만들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죠. 소카 아시죠?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도 저희가 한 40억을 출자를 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투자 유치를 추가로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커진 그런 상태. 이건 공유 경제인 거죠. 소셜 하우징은 뭐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한 공유 주택이라든가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주택. 임팩트 금융의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하우징 사업은 대충 캐시플로우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 그런 그 형태들을 우리가 한 30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예술가도 있고, 뭐 대학생도 있고, 뭐 쪽방촌에 사는 뭐 어르신, 지하세방에 사는 어르신들, 뭐 다양한 형태의 그 사람들. 이 시계는 장애인을 위한 시계로 디자인이 됐는데요.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장애인들은 못 보잖아요. 터치로 해가지고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너무 좋다 보니까 비장애인이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하는 그런, 이 초음파 걔는 게 포터블인데 10분의 1 가격에 상당히 들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선박이나 오지나 이런 데서 건강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어떤 협력을 받아서 베트남에서 이런 걸 오지 마을에 공급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 이외에도 예를 들면은 국제 개발과 관련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가면은 왜 농업 용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펌프를 개발해서 이 농업 용수를 댈 수 있는, 그래서 농업 용수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말라리아의 접촉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모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싸게 공급해서 아프리카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사례들이 종래에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과 다른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 그런 형태로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 10위권 경제력인데 이 각 산업에서 우리가 수위를 접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우리가 만든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한 70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 동전의 이면에는 이 상당히 많은 사회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 거냐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여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보건복지 노동 관련 이 사회 비용이 146조거든요. 전체 429조 원의 예산 중에 34%가 되는데 보통 이 예산들이 7.1% 오르는데 이런 보건복지 노동 관련 13%막 이렇게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도 매년 한 3조 정도의 사회공헌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가고 요새 뭐 조금 최순실 사태 이후로 상당히 조금 침체는 돼 있지만 3조 이상의 이
이 비용을 기업들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아무리 이렇게 늘어나도 우리 사회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돈을 잘 써야 되겠다 하는 거죠. 지혜롭게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아니면 더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늘리는 게 한계가 있으면 지혜롭게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 공동모금회의 그 모금분과부위원장인데 저 우리 그 같은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동모금회가 생긴 지가 20년이 됐거든요. 올해 20년인데 그 20년 전에 공동모금회가 생길 때의 그 어떤 그 사회 문제의 양상 패턴하고 지금의 이 사회 문제의 패턴은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 이 사회 문제라는 거가 종래에 그냥 주는, 그러니까 공동모금에 보면은 매년 사랑의 언더탑 해가지고 이 돈을 모금을 하는데, 그리고 당해년도에 다 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모금해가지고 그 다시 또 쓰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당연히 필요한데 좀 더 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사회 문제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그 주는 복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전통적인 복지에다가 이 경제 또는 시장, 경영 이런 게 같이 융합이 돼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사회 문제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20년 전에 우리가 하던 그런 패턴을 지금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전통적인 복지적인 접근 방법에 이제 경제를 같이 융합을 시켜갖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제개발에도 공히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이 경제적인 이 환경이 틀리기는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그게 재원의 한계가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한계가 있고 하니 이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본의 어떤 선순환과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도모하고 경제적 가치뿐만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가미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목적뿐만 아니라 적정한 어떤 이 수익을 내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 투자라는 겁니다. 소셜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이제 SOC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리를 놓고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놓는 것이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 문제를 사회 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냥 쏟아붓는 그런 방식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게 말고도 우리가 사회 투자적인 어떤 접근 방법에 의한 이 사회 문제 해결 방식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와 경제 시장을 융합해서 투융자를 통해서 재원이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 주는 복지와 이 사회 투자가 서로 균형을 이제 맞아야 될 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사회 투자에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 금융입니다. 또는 임팩트 금융이고요. 그래서 임팩트 금융의 정의는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돈도 벌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금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 인간을 이 사람을 닮은 유인원이 4가지가 있는데 뭐 뭔지 아세요? 네, 고릴라, 오랑우탕. 이분이 침팬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뭘까요? 보노보입니다. 예. 그래서 4가지인데
이분은 어떻게 생긴 것처럼 성질 더럽게 생기고 아주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속성을 가졌 반면에 이 보노보는 상당히 이타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고 한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회적 금융, 임팩트 금융을 보노보 금융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취약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에 자금을 융통하는 그런 금융이 이 임팩트 금융이죠. 임팩트 금융에는 몇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이크로 크레딧 있죠? 마이크로 크레딧도 그 중에 하나고요. 소셜 임팩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임팩트 금융의 첨단 산업인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저희도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불특정 P2P로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국제 개발, 소규모의 국제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고요. 임팩트 투자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툴이죠. 이 네 가지는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SIB,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 아직 안 된 거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지역 금융이라든가 이제 소셜 뱅크. 어쨌든 이 임팩트 금융하면은 다양한 어떤 툴들을 사용해서 사회 문제를 이제 풀어 가죠. 그래서 이제 임팩트 투자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좋은 목적, 선한 목적으로 하는 거 거기다 투자를 하고 돈도 벌면서 좋은 일을 하는, 이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2018년에 120조에 해당되는 국제적으로 지금 2020년도에는 330조로 예상되고 이런 임팩트 투자가 이 국제 개발에 상당히 유효한 툴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있고요. 그 임팩트 금융의 하나 중에 그 소셜 임팩트 펀드라는 건데 이것도 국제 개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DIB라고 들어보셨죠? 네. DIB 그 원래는 시작이 SIB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이 공공의 사업을 어떤 민간기관이 수행하고 정부와의 협의하에 타겟을 달성했을 때 정부가 그걸 나중에 보상해주는 그런 어떤 이 제도를 SIB라 그러고, 이것들이 이제 DIB라는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코이카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제 많이 국제 개발을 사회공헌의 활동의 하나로 하고 있는 데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정식으로 이런 이 사회적인 이슈, 그 환경적인 이슈에만 파이낸싱을 해주는 아주 은행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이런 은행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뭐 이런 거 똑같은 은행인데 여기는 이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에만 파이낸싱을 합니다. 이 숫자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47개의 은행이 존재하고요. 그 은행들이 세계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GABB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시각을 좀 돌려서 우리나라에는 이 사회적 금융이 어떻게 되었을까? 2000년 초에 사회연대은행 신한은조합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2007년에 휴면예금법이 만들어지고, 그 휴면예금법이 2009년에 MB정부 들어와가지고 미소금융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게 논의가 되면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최근 한 3, 4년 동안에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상당히 이런 그 임팩트 금융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급기야는 금년 2월 8일 날 정부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임팩트 금융이 이제 크게 이제 확장을 하는데 한 4가지 정도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작은 민간이 합니다. 근데 이 민간이 시도가 재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 법률적인 어떤 제약에 걸려가지고 발전을 못하고 그때 이제 정부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 확장이 되는 그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활, 마이크로 크레딧, 사회적 기업, 크라우드 펀드, 임팩트 투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민간이 이걸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원의 부족과 법적 제약으로 확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개입이 되고 하면서 확대가 되는 그런 패턴을 가져오죠. 그리고 이 확장이 되는 가운데 법이 만들어져요. 법과 제도가 뭐 사회적 기업 육성법, 휴면예금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투자기금 조례 뭐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패턴을 가져오고 다만 이 장기적인 어떤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생태계는 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 장기적인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상당히 이 정부가 이게 5년마다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롱텀으로 보지 못하는 게 저는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생태계 조성은 상당히 미흡한. 그다음에 민간 영역은 그래서 이렇게 역량이 구축되지 못하고 항상 정부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정사회가 됩니다. 이게 좀 한자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공정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정하고 민간, 사가 그 앞에 모여서 돈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것들은 이 사회적 경쟁이 사회적 금융 이거는 사실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민간 부분에서 이 발전해서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사회 구조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창의성, 역동성, 지속 가능성의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자, 2월 8일 날 정부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회가치 기금을 설립하겠다. 향후 그다음에 향후 5년 동안에 3천억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을 그러니까 이런 기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겠다. 근데 이제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그 기관들 주로 보면은 공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공기업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회적 금융 협의회를 설치해서 각각이 이 임팩트 금융 그 시장에 돈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금융 인프라 확충이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이 이 2월 8일 날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약간의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면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임팩트 금융, 사회적 금융 정책은 과거 어느 정부가 했던 것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내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약 3가지 정도의 어떤 좀 개선점이랄까 문제점을 두면은 너무 재원의 공급에 역점을 뒀다 이거죠. 이거 보면은 보세요. 이런 기관들이 각각 이렇게 뭐 어디는 1,000억, 어디는 뭐 300억 뭐 이런 식으로 펀드를 이게 이제 정부가 이런 공기업한테 그 재원을 공급하도록 그 푸시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민간 기업은 없습니다. 은행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최순실 여파입니다.
정부에서 감히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못 하고 금융공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가 이 수요자, 우리가 어떤 국제개발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그 대상의 문화, 눈높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공급에 이 중점을 둔, 그래서 수요자와 시장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국제개발할 때도 공이 적용되는 그러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국의 사례인데요. 영국의 이제 이 참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 그 사회가치기금이라고 아까 3년 동안 5년 동안 3천억을 기금을 만든다는 거가 이 빅소사이티 캐피탈이라는 걸 벤치마킹을 했는데 영국에서 이게 탄생하기 전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초에 그 보수당 정권에서 야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으니 사회투자 TF를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뒤에 우리가 사회투자 은행을 만들어보자 라는 이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게 보수당 정권에서 시작이 되고 노동당 정권에서 그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 프로젝트의 지속성이 계속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롱텀으로 이렇게 보는 로드맵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10년 동안에 그 이 사회적 금융, 임팩트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우리가 굉장히 참고해야 될 건데 사실은 대통령이 임팩트 금융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정부 부처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러쉬를 이루는데 사실 걱정되는 게 이런 것들이 예컨대 정권이 바뀌면은 또 하나의 창조 경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장기적인 아까 이렇게 봤듯이 아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고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이건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이 현 정부가 상당히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저는 가까운 정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판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 아까 쭉 봐왔던,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부처마다 이걸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정부 하면은 공무원들이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실적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주도의 정책.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야구 경기에서 감독이 운동장에 나와서 뛰면 안 되잖아요. 감독은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운동장에 선수가 뛰어야 되는데 감독이 운동장에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임팩트 금융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생태계 조성을 해주고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제가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아까 아침 먹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북화해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국제개발일 거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거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 임팩트 금융이 남북화해가 진행되면 상당히 중요한 툴이 되겠다.
사회적 금융,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거 얼마나 이 사회적 국가가 좋아하는 그런 단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와 이 제도가 다른 그거에 수십 년 동안 익숙해졌던 그런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익숙한 제도를 거기다가 심는 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팩트 금융, 사회적 금융,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제도들이 가서 풀뿌리에서 공동체를 기반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국제 개발에도 공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국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남북화의 시대도 그 일환의 하나로 굉장히 우리가 할 일이 좀 많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임팩트 금융 추진위원회는 지금 민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부 주도를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그래서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에서 어떤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이 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간 기금을 만들고 어느 정도 힘이 돼야지 정부랑 대등하게 이 대화가 되거든요. 정부를 제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부와 함께 가는데, 그러니까 공정사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문 앞에서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끌려가는 대로 공무원한테 끌려가는 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역량을 우리가 확장을 좀 하고 그것이 정부랑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종익 대표께서 사실은 그 국제개발을 임팩트 금융과 같이 결합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